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제 잠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예시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난 소박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논밭을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밭일을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아들들은 집 안에서 나른하게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곤 했지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받고 싶어 늘 형들과 경쟁하며 내가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성심껏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내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일도 기꺼이 할 수 있고 재산은 반드시 제가 많이 지낼 겁니다. 이에 둘째 아들도 뒤지지 않고 형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가 가장 많이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자신 있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들은 다 장가가서 자기 가정에만 신경 쓰겠지만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 겁니다. 그러니 재산도 내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마땅하지요. 아버지는 아들들의 이런 말에 걱정은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자식들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잣집 아들들보다 바로 이웃 마을의 한 농부와 그의 아들들을 훨씬 더 칭찬하며 효성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자는 왜 그 농부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보다 더 효성이 깊다고 여겨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해 해가 바뀌던 즈음 길을 가다가 그 농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지요. 부자는 농부가 아들들과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부러움과 감탄이 일었습니다. 그 농부는 부자를 집으로 초대하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집에 가서 직접 그 아들들이 어떤 효성을 보여주는지 보고 싶었지요. 농부는 따뜻하게 부자를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농부가 무릎까지 훤히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집 안에서도 그런 짧은 바지를 입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농부는 크게 웃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먼 친척에게서 옷 한 벌을 선물 받았는데 마침 입을 새 옷이 없어서 이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이 너무 길어서 바닥에 끌릴 정도였지요. 그래서 마당에 모인 아들들에게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흔쾌히 돕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농부는 외출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단 말인가? 첫째 아들은 어리둥절하며 아버지, 저도 어젯밤에 한 뼘만 줄여놓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놀라며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뼘 줄였어요 라고 했고, 셋째 아들마저 저도 오늘 아침에 한 뼘을 더 줄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줄여준 그 바지가 오히려 내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되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아들들의 효성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긴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다. 내일 점심때까지 한 뼘만 줄여 오너라. 막내 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바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기 아들은 진짜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 걸까? 효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저 말뿐인 자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조용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처럼 엄격하기로 소문난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호랑이 훈장님이라 불렀고, 그의 가르침과 품행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선비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거스름 돈보다 조금 넉넉히 내셨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선비의 마음가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훈장님은 또한 제자들을 엄격하게 지도하셨습니다. 서당에 들어서기 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옷차림도 단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자들이 눈싸움을 하며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훈장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학당에서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분이시지만 가끔 제자들이 졸업하여 찾아왔을 때는 반갑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멀리 떨어져 살던 졸업생들이 훈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뵙는 스승님께 예를 올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냈느냐? 나는 무탈했단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은 제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선배들은 자리를 내어 후배들이 편히 앉을 수 있게 했고, 후배들은 따로 다른 방에서 선배들이 가져온 달콤한 약과를 나누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덕구와 시영이라는 두 제자는 선배들이 주신 약과를 천천히 아껴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는 선배들이 자주 오면 참 좋을 텐데 라며 바람을 내비쳤고, 시영은 맞아 달콤한 약과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약과를 입에 넣고 눈을 감은 채 그 맛을 음미하는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이 퍼졌습니다. 선배들이 떠난 뒤 두 제자는 훈장님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훈장님 책상 위에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단지는 무엇인가요? 훈장님은 당황한 듯 얼른 단지를 책상 아래 벽장 안으로 숨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한 약이란다. 서당에 쥐가 많아 대비하려고 가져온 것이지. 절대 손대지 말거라. 제자들은 한결같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당을 나서는 길 덕구가 시영을 불렀습니다. 시영아 선배들이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 뭔지 궁금하지 않니? 응, 독약이라고 하셨잖아. 설마 선배들이 스승님께 독약을 선물한 걸까? 시영도 그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독약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친구는 장작더미 뒤에 숨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조용해진 마당에서 덕구와 시영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훈장님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볼 준비를 했습니다. 옛 서당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덕구와 시영이라는 두 제자가 몰래 서당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호랑이처럼 무섭고 엄격한 훈장님이 그날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선배들이 가져온 무언가를 껴안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며 입에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달콤한 걸 먹다가는 둘 중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걸. 훈장님은 꿀맛을 감탄하며 손가락에 묻은 그것을 계속 핥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덕구와 시영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빙글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당 밖으로 나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가져온 게 바로 꿀이었어. 아까 스승님이 먹는 걸 봤잖아. 마치 어린애처럼 손가락으로 쪽쪽 빨더라고. 그래, 평소에 엄숙하신 분이 그런 모습이라니 정말 신기했어. 선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경망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훈장님 모습은 참 다르네. 덕구는 흉내를 내며 훈장님의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고 시형은 그걸 보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웃음 속에서 한참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서당에 모인 학생들은 다시 훈장님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덕구가 읽어보아라.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덕구는 또박또박 조심스레 어제 배운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묻는 훈장님의 질문에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훈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엄격해졌습니다. 덕구는 대답하지 못했고 훈장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벌써 잊었다고.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느냐.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어찌 아무도 복습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훈장님의 질책에 모두들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님은 크게 한숨을 쉬며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승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어쩌면 좋을까요? 시형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승님의 화를 풀어드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잠시 후 화가 누그러진 훈장님은 방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꿀단지가 텅 비어 있었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훈장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시형은 바닥에 누운 채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독약을 마시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장님은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들 어떻게 이런 얼간이 같은 짓을 하느냐? 꿀이 독약이냐? 모두가 재빨리 일어섰고 훈장님은 다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은 것은 꿀이다. 그 무엇도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훈장님은 덕구에게 다시 어제 읽었던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덕구가 또박또박 글을 읽었습니다. 어용공이 월내무 현부하고 외무 엄사 운웅 유성자 선인이라. 훈장님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집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가 너희를 혼낸 것은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는 뜻이다.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배운 글을 꼭 복습하겠습니다. 훈장님은 맹꽁이처럼 대답만 잘하는 제자들을 핀잔하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라야지. 그러자 제자들은 스승님의 화가 풀린 것을 알게 되어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훈장님은 빈 꿀단지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흐뭇함과 함께 다가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한 농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밭을 일구며 땀방울을 흘렸지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땅을 갈고 돌을 치며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죠. 도깨비는 할아버지 밭 옆 동굴 속에서 살았는데 낮에는 조용히 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놀기 좋아하는 도깨비였기에 낮잠은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할 때마다 내는 소리에 도깨비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삭삭 쇠스랑을 긁는 소리, 돌을 굴리는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땀 흘리며 힘쓰는 모든 소리가 낮잠을 방해했죠. 도깨비는 점점 화가 났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에이, 이 소음 때문에 참을 수가 없구나.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아. 정말 괴롭구나. 도깨비는 낮잠을 못 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도깨비는 슬그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집까지 몰래 쫓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자신을 따라오는 줄 전혀 몰랐지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와 쉬세요. 할아버지도 피곤한 몸을 쉬며 그래, 하루 종일 밭일을 해서 힘들었지. 고마워.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나누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깨비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저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못 자게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둘 순 없지. 어떻게든 혼을 내주고 말겠다. 그리하여 도깨비는 다음 날 할아버지가 밭에 나갔을 때 몰래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보니 평소와 달리 돌들이 온통
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돌들은 분명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야. 아마 도깨비가 한 짓이겠지. 그리고는 크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돌을 놔둬서 고맙구나. 만약 이런 돌들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가 자리를 뜬 후 재빨리 밭에서 돌들을 깨끗이 치우고 대신 땅에 거름을 듬뿍 뿌려 놓았습니다. 밤사이 거둔 밭을 본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 밭이 이렇게 기름져진 건 처음이구나. 아프던 허리도 조금 나은 듯하네. 도깨비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다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참...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 죽은 모습을 보며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 지렁이가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다행히 지렁이가 없으니 이 정도로 끝난 거겠지.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지요. 다음 날 밤, 도깨비는 밭에 지렁이를 왕창 뿌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밭에 나오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름지고 건강한 밭, 곳곳에 지렁이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생물이었기에 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깨비가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가 죽어버리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칠 거야. 정말 큰일이야. 도깨비는 그 소리를 듣고 기쁨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복수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러나 이 모든 장난과 소란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밭은 어느새 풍성한 가을 수확으로 가득 찼고 결국 도깨비의 장난은 오히려 농부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자신을 골탕 먹였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지요. 그 이후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할아버지가 밤나무 밭에서 밤송이 가시에 찔려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도깨비가 발견했습니다. 도깨비는 못된 심술을 부리며 밤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밤송이 껍질이 농부의 마당에 산처럼 쌓여라 하고 외치며 밤송이 껍질들을 마당 가득 쌓아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가득 쌓인 밤송이 껍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송이의 가시는 매우 따가워서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었습니다. 두 분은 밤송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가 쌓였으니 이번 겨울엔 땔감 걱정이 없겠구나.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밤송이 때문에 애를 먹을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소리를 몰래 듣고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이었구나.
도깨비는 그날 밤 다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문을 걸었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아 알밤으로 변해라.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히려는 마음에 밤송이 껍질을 알밤으로 바꾸어 마당에 쌓기 시작했죠. 그렇게 밤송이 껍질은 알밤으로 변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알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겨울을 대비해 광에도 푸짐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알밤을 구워 먹으며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멀리서도 들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언제나 피리를 불었고 그 소리에 산새들이 모여들어 함께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러 장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나무꾼은 커다란 호랑이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 달려왔고 깜짝 놀란 나무꾼은 가까운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나무꾼은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장터에서 사온 참기름을 나무 줄기에 발라 미끄럽게 만들자 호랑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크게 으르렁거리며 나무꾼을 노려보았지만 미끄러운 나무 줄기를 오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숲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나무 위에서 나무꾼은 내려가고 싶었지만 숲속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어 무서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여러 마리의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나무꾼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자신을 둘러싸자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기어오르면 그 위에 또 한 마리가 올라서고 그 위로 또 다른 호랑이가 올라타는 식으로 층층이 무리를 지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에 나무꾼은 거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났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재빠르게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가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호랑이들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지며 호랑이들의 마음을 잠시 달래주었습니다. 그 사이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나무 가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점점 나무의 끝부분으로 다가가자 호랑이들의 긴장감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몸을 조심스럽게 나무 꼭대기 너머로 빼내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고 나무꾼은 자신을 지켜준 피리의 힘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나무꾼은 피리를 부르며 산길을 오갔고 산새들과 동물들은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조용한 숲속의 평화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금강산 깊은 골짜기 한 사이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나는 병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동생은 유일한 가족인 누나를 꼭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약초를 찾아 산과 들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누나는 그런 동생의 헌신에
마음이 무거웠고 동시에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거친 손등을 바라보며 내 손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거칠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죠.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꼭 누나를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찾아오겠어요. 찬바람 맞지 말고 방 안에서 푹 쉬세요. 남동생은 다짐하며 다시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약초를 찾아 헤매던 중 갑자기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세상 모든 약초로도 고칠 수 없단다. 깜짝 놀란 남동생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습니다. 누나를 살려주세요. 부디 도와주세요. 노인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내 누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입니까? 노인은 다정히 대답했습니다. 비로봉에 가면 선녀가 놓아둔 사다리가 있단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 사다리가 빛을 받아 모습을 드러낼 거야. 남동생은 깊이 감사하며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누나는 걱정스러워 말했죠. 정말 달에 간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겠니? 가지 마라. 하지만 남동생은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보름달 뜨는 날이에요.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는 초롱불을 들고 동생을 배웅하며 조심하라며 당부했습니다. 무사히 다녀와야 해. 남동생은 누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비로봉 정상에 도착했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달은 멀리서 빛나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 없잖아. 그러던 중 보름달빛이 밝게 비추자 눈앞에 빛으로 된 사다리가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남동생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그 사다리를 타고 달로 올라갔습니다. 달에 닿자마자 그는 개수나무를 지키는 토끼를 만났습니다. 여긴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남동생은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 이곳에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그렇게 남동생의 마음과 노력이 이어지며 이야기는 깊은 의미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옛날 옛적 개수나무의 열매가 절실히 필요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소중한 개수나무 열매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열매를 가슴에 품고 조심스레 비로봉 정상에서 내려가기 위해 달빛으로 만든 사다리를 탔죠.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 하늘을 지키는 천군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감히 하늘에 오르다니. 천군들은 이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봉을 들어 동생이 붙잡고 있던 달빛 사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던 누나는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고 충격과 슬픔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누나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은 마치 누나가 들고 있던 초롱을 닮아 사람들이 금강초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누나의 깊은 슬픔과 희생을 담아 조용히 세상에 빛을 내고 있었지요. 또 다른 예시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한 할아버지가 읍내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3년 고개라 불리는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전해 내려왔기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날은 3년밖에 없구나.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누워버렸고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소년 훈이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3년밖에 못 사시는 건가요? 훈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낙담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를 위로하고자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다시 3년 고개를 넘어보세요.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훈이의 말이 장난처럼 느껴져 화가 났던 할아버지는 곧 그 말 속에 숨겨진 희망을 발견하고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10번 넘어지면 30년도 더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죠.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다시 3년 고개로 달려가 첫 번째로 넘어졌고 이내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짐까지 두려움 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훈이가 말한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오래 살아가셨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작은 용기와 믿음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마을의 부지런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자는 넓은 논밭을 가꾸며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그의 아들 셋은 전혀 그와 같은 성실함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 고된 노동을 하는 동안 세 아들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신다며 경쟁하듯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지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장 헌신적인 자식이라 자랑하며 자신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돌보는 건 바로 나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게 가장 많은 재산을 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아들들은 매일 게으름만 피웠고 부자는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산이 있고 재산이 있지만 누가 가장 효성스러운지 보고 재산을 나누려 한다. 너희 중 누가 가장 나를 잘 돌볼지 궁금하구나. 첫째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모두 장가가서 바깥일에 정신 팔리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곁에서 살며 모든 일을 도울 것입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나도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아들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돌볼 겁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재산을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부자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이웃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고 착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부자는 이 소문을 듣고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들보다 남의 아들이 더 효성이 좋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 부자는 길에서 농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농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내 아들들보다 더 효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사실인지 궁금해서 말일세. 농부는 환한 미소로 부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시죠. 부자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 농부의 집에 갔습니다. 농부는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갑자기 무릎까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깜짝 놀라서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있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신 거요? 농부는 웃음을 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먼 친척으로부터 옷 한 벌을 선물 받았는데 마침 입을 새 옷이 없어서 잘 됐죠. 그런데 새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더군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주겠느냐고 물었지요. 농부의 아들들은 모두 내 아버지 하며 기꺼이 바지를 줄여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농부가 그 바지를 입으려 하자 바지가 너무 짧아 무릎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느냐? 이 바지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구나. 첫째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한 뼘만 줄였는데요. 이상하네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형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뼘을 줄였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셋째 아들도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형들이 줄인 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 줄였어요. 아들들은 모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준 이 바지가 내게 가장 잘 맞는 옷이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농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하여 부자는 자신의 너무 긴 바지를 들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 입을 수가 없다. 내일 점심때까지 이 바지를 딱 맞게 줄여 오너라. 옛날 옛적 한 부자 집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막내 아들에게 바지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바지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의아한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물었지요.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바지가 그대로 있단 말이냐? 첫째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바지가 아직 그대로 있나요? 저는 둘째가 벌써 줄여놓았을 줄 알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막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런 일은 당연히 막내가 해야지. 그러자 막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바느질도 서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호랑이 훈장님이라 불리는 무서운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랑이란 별명으로 불린 이유는 엄격한 성격과 두려움을 주는 강한 카리스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언제나 선비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살 때 항상 넉넉한 돈을 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비라면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도 서둘러 뛰지 않고 천천히 비를 맞으며 걷는 모습을 보여 급한 일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선비의 모습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훈장은 제자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서당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 눈싸움을 하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혼난 적도 있었지요. 그만큼 호랑이 훈장은 제자들에게 청결과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이 기분 좋게 미소를 짓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간만에 학당을 졸업한 제자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 인사를 올릴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공손하게 훈장에게 절을 하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훈장은 오랜만에 제자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잘 지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졸업한 선배들은 자리를 차지했고 후배들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며 약과를 먹었습니다. 그 약과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가져온 것이었죠. 정말 맛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나. 덕구와 시영이는 약과를 조금씩 아껴가며 먹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주 찾아오면 좋겠어요. 덕구가 말했고 시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달콤한 약과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 그때 덕구가 훈장님께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단지는 무엇인가요? 호랑이 훈장은 당황한 듯 단지를 재빨리 병풍 뒤 벽장에 숨겼습니다. 이건 아주 독한 약이란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당에 쥐가 많아서 잡으려고 가져왔는데 먹으면 아주 위험한 독약이니 절대 만지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당 문을 나서는데 덕구가 시영을 불렀습니다. 시영아, 선배들이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독약이라고 하셨잖아. 설마 선배들이 우리에게 약과를 주면서 스승님께는 독약을 선물했을 리가 없지. 시영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운 비단 보자기에 독약을 싸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작더미 뒤에 숨어 다른 이들이 모두 가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마을이 조용해지자 덕구와 시영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훈장해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서당에서 아이들이 스승님을 조용히 따라 공부에 열중하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호랑이처럼 엄격하고 근엄한 훈장님께서 평소와는 달리 색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아침 덕구와 시영은 서당에서 잠시 나와 담장 밖에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평소 무섭고 엄한 훈장님이 선배들이 가져온 단지에 담긴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있게 핥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걸 훈장님께서 감탄하며 꿀을 찍어 드시는 모습에 덕구와 시영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서당을 벗어나며 두 친구는 훈장님의 뜻밖의 행동에 계속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시영이 말했습니다. 선배들이 가져온 게 꿀이었구나. 아까 스승님이 드시는 거 봤어, 손가락으로 쪽쪽 빨더라. 덕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흉내를 내자 시영은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선비라면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훈장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귀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서로 웃으며 훈장님의 손가락 빨던 모습을 떠올렸고, 다음날 아침 서당에 모인 아이들은 어제 배운 글을 덕구가 차분히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덕구의 발음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어용공원 내무현부, 외무엄사 운웅, 유성자 선인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그 뜻도 말해보거라 하고 물었지만 덕구는 당황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훈장님은 금세 화를 내셨습니다. 어제 가르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덕구 말고 대답할 사람 있느냐?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훈장님은 어제 배운 것도 기억 못하는데 오늘 새로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 복습부터 제대로 해라 하고 크게 꾸짖으신 뒤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훈장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승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시영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얼마 후 훈장님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러 다시 방에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꿀단지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훈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시영이는 바닥에 누운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죄송해서 독약을 먹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훈장님은 깜짝 놀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꾀를 부리면 정승도 할 수 있겠다. 모두 당장 바로 앉아라. 너희가 먹은 건 꿀이지 독약이 아니다.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훈장님은 덕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너희를 꾸짖는 것은 너희를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복습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훈장님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맹꽁이처럼 말만 잘한다 며 핀잔을 주셨지만 아이들은 스승님의 화가 풀린 것에 안심하며 살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어느 서당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빈 꿀단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맛을 다시셨습니다. 참, 이 녀석들이 참 야무지게 꿀을 먹었구나. 스승님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죠. 그때 한 제자인 덕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훗날 더 커서 꼭 더 많은 꿀을 가져다 드릴게요. 스승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모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됐다. 이젠 꿀 이야기 그만두고 제발 내 속을 썩이지 말거라. 그리고는 다시 책을 펴며 글 읽는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서당에는 글 읽는 소리가 동네 저 먼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렵 한 시골 마을에 아주 부지런하고 슬기로웠던 농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뙤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 숨겨진 돌들을 힘겹게 골라내며 애쓰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바로 발 옆 동굴 속에 도깨비가 산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는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농부가 일하는 소음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놀기를 좋아하는 도깨비에게는 고된 시간이었죠. 영차 영차. 농부는 소리를 내며 바쁘게 일하는데 도깨비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나 농부는 도깨비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쉼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도깨비는 슬며시 농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뒤에 누가 따라오는 줄 전혀 몰랐지요.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고했구나.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할아버지는 아니야,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던 당신이 더 힘들었겠지 하며 서로를 다정히 위로하는 모습에 도깨비는 속이 상했습니다. 잠도 못 자게 한 놈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가보니 온통 돌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인가? 분명 도깨비가 장난을 친 거야. 농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돌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맙기도 하네. 만약 독초라도 심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도깨비는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도깨비는 부지런히 밭에 쌓인 돌을 모두 치우고 대신 밭에 거름 땅을 비옥하게 하는 가루를 한가득 뿌렸습니다. 밤사이 뿌려진 거름을 보고 농부는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밭이 한층 더 비옥해졌구나. 허리가 아파도 거름을 직접 뿌릴 생각은 못했는데 도깨비야, 고맙다. 그러면서도 도깨비가 듣도록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참...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러다가 농사가 다 망치는 거 아냐. 도깨비는 농부가 풀이 죽은 것을 보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농부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밭에 지렁이가 많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도 아직은 지렁이가 별로 없구나.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밭에 지렁이를 한가득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나온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땅을 조금만 살펴도 여기저기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흙을 부드럽고 비옥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벌레이지요. 농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지만 또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가 많아지면 올해 농사는 모두 망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구나. 그 말에 도깨비는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깨비와 한 농부 할아버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도깨비는 장난꾸러기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진 못했죠. 어느 가을날 농부 할아버지가 풍성한 밤을 거두자 도깨비는 자신이 당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농부가 나를 어찌 이리도 기막히게 속였을까. 도깨비는 속상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방법만을 골똘히 생각하며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손을 찔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깨비의 심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새도록 도깨비는 마을 곳곳에 마법을 부렸고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는 밤송이 껍질들이 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에 마당 한가득 쌓인 밤송이 껍질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따갑고 뾰족한 껍질을 만지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듣도록 일부러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덕분에 올겨울엔 땔감 걱정 없겠구나. 참 고맙기도 하지. 할머니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알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도깨비는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괴롭히려고 한 것이 오히려 고맙다는 말이라니 참을 수 없다. 하며 그날 밤 도깨비는 자신만의 마법 방망이를 들고 마당에 쌓인 밤송이 껍질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이 밤송이 껍질들이 알밤으로 변하라. 그렇게 도깨비가 마법을 부리자 밤송이 껍질들은 알밤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마당은 알밤이 쌓여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이 알밤을 이웃들과 나누었고 겨울 동안 먹을 알밤도 넉넉히 쌓아두었지요. 그들은 때때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구운 알밤을 먹으며 도깨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옛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피리를 매우 잘 부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의 피리 소리는 마을 전체에 알려져 그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피리를 불어달라며 모여들었지요. 특히 아이들은 나무꾼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산속의 새들이 모여들어 그의 연주에 맞춰 지저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장에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호랑이를 마주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깊은 숲속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느닷없이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나무꾼을 향해 달려왔지만 놀란 나무꾼은 재빨리 근처에 있던 큰 나무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선 그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뒤쫓아 나무 위까지 올라올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나무꾼은 마을 장터에서 사온 참기름을 꺼내 조심스레 나무 줄기와 가지에 발랐습니다. 참기름 덕분에 나무 표면은 미끄럽고 반들반들해져 호랑이가 쉽게 기어오를 수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호랑이는 우르릉 어흥 소리를 내며 나무를 둘러싸고는 살금살금 기어오를 듯 자세를 잡았지만 미끄러운 나무는 그를 버티지 못하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나무를 오르지 못한 채 빙빙 나무 주위를 돌다가 실망한 듯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한숨 돌리며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했지만 숲 안에서 호랑이가 여전히 주변을 지키고 있을 것 같아 겁이 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대여섯 마리의 호랑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음을 알게 된 호랑이 한 마리가 동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던 안도의 마음이 한순간에 작아져 콩알만 해졌습니다. 호랑이들은 서로의 몸 위에 올라타며 마치 탑을 쌓듯 층층이 쌓여 나무 껍질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은 점점 높아져 결국 나무꾼이 앉아있던 나무 끝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숨이 막힐 듯 두려웠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죽음이 온다면 실컷 한숨 쉬고 피리를 불자. 그리곤 입을 모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휘리릭 휘릴리 신비롭고 힘찬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 무리 중에는 춤을 사랑하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피리 소리를 듣자 맞아 몸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며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춤의 탑 아래층에 있던 호랑이도 따라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던 호랑이의 움직임은 결국 탑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올라탄 호랑이들이 균형을 잃고 차례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흥 소리를 내며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어서 또 한 마리가 추락했습니다. 호랑이들은 바닥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나무꾼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는 멈추지 않고 즐겁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호랑이 탑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무꾼은 무사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무 위에서 숨을 고르던 나무꾼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연의 고요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나무꾼이 숲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호랑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춤에 빠져 들었죠. 호랑이는 세상 근심을 잊은 듯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에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호랑이는 춤에만 빠져 나무꾼이 도망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하기로 아주 오래전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사이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병에 걸려 몸져 누우자 오직 하나뿐인 동생은 누나를 살리기 위해 온 산을 헤매며 치료할 약초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누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산길을 오르는 동생의 모습에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동생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괜찮아요, 누나. 꼭 치료할 약초를 찾아올게요. 그러니 방에 누워 차가운 바람 맞지 말고 푹 쉬세요. 동생은 그렇게 약속하며 다시 산속 깊은 곳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세상 어떤 약초로도 낫지 않는다.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동생은 망설여졌습니다. 달에 어떻게 가죠? 할아버지는 이내 대답했습니다.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나타난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사다리가 보일 것이다. 동생은 깊이 감사하며 할아버지께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누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는 걱정하면서도 정말로 비로봉으로 가겠느냐며 만류했지만 동생은 오늘 밤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지금 출발해야 한다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나는 초롱을 들고 동생을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아픈 얼굴을 떠올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비로봉 정상에 도착했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달은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절망할 즈음 달빛이 환하게 빛나자 빛으로 된 사다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사다리를 타고 달로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여긴 사람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옥토끼가 물었죠. 동생은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 누나를 살리려면 꼭 개수나무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진심에 감동한 옥토끼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소중히 열매를 품고 다시 비로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늘에 오르다니 천군은 화가 나서 거대한 봉으로 사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누나는 하늘을 바라보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초롱꽃 같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들고 있던 초롱을 닮아 금강초롱이라 불린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읍내장에 다녀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큰일이라며 슬퍼했고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년 훈이는 그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다며요. 할아버지는 상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넘어져 보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 훈이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훈이는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는 거지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 수 있겠구나. 신나서 할아버지는 그 길로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지며 할아버지는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침착함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나무꾼의 모습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이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숨을 내쉬면 온갖 걱정이 녹아내리며 평화로운 잠자리가 찾아올 것입니다.